이번에는 60강입니다. 6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경매정보지 출력해서 보시고요. 그 2019 타경 1067 땡땡 사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고요. 소재지 보시고요. 물건 종별은 다가구 원룸입니다. 원룸. 그 다음에 토지 면적, 건물 면적 쭉 나와 있고요. 매각 물건을 보면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죠. 소유자가 뭐쩌고 저쩌고 나와 있고요. 그 현재 진행 중인 경매 사건이라서 구체적인 거는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경매 정보지를 출력해서 보시면 되니까요. 제가 직접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소유자, 채무자 동일인이죠. 동일인이고 채권자가 주식회사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건은 강제 경매가 아니라 임의 경매 사건입니다. 밑에 토지가 나와 있죠. 토지가 나와 있고 건물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시외 건물도 나와 있죠. 제시외 건물이 1층에 창고 또 창고가 하나 더 있죠. 그 다음에 지하에 보일러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매각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황 위치 나와 있고요. 밑에 임차인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일단 뒷부분에 등기부를 먼저 보도록 합니다. 뒷페이지에 등기부를 보면요. 자, 건물 등기부가 있고 토지 등기부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건물 등기부하고 토지 등기부가 같이 들어가 있죠. 1번에 보면은 소유권 이전 매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2번에 보면은 전세권이 설정돼 있죠. 전세권. 그 다음에 3번에 소유권 이전, 신탁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됐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소유권 이전, 5번에 건저당, 5번에 건저당, 6번에 건저당, 그 다음에 7번에 강제경매 이렇게 돼 있고 8번에 마지막에 임의경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7번에 강제경매가 들어가 있고 8번에 이제 임의경매가 들어가 있죠. 토지등기부를 보십니다. 토지등기부를 보면은 1번에 소유권 이전 해서 2018년 11월 30일 이렇게 돼 있죠. 등기부 4번에 보시면은 건물 등기부 4번에 보면은 2008년 11월 30일에 소유권 이전 뭐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죠. 밑에 토지등기부 2번을 보면은 2019년 3월 12일에 건저당이 설정돼 있습니다. 하나은행. 그런데 건물 등기부 5번하고 똑같죠, 그죠? 이게 순서대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 3번 건저당 역시 똑같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강제경매, 5번에 임의경매. 그런데 여기서 5번에 임의경매가 들어간 다음에 6번에 가압류가 들어가 있죠, 그죠? 가압류. 건물 등기부 맨 끝에 8번 다음에는 8번에 임의경매 다음에는 가압류 같은 게 없죠. 그런데 토지 등기부 맨 끝에는 6번에 보시면은 가압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등기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등기부를 누차 말씀드렸듯이 등기부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입자가 여기에 2명인가 있는 것 같은데 전세권자가 1명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이제 세입자를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전입신고한 날짜,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일자 찍은 날짜 이런 거를 비교해서 그 사이사이 집어넣고 권리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건물 등기부 하나만 보겠습니다. 건물 등기부 1번에 소유권 필요가 없고요. 자, 2번에 전세권 들어가 있죠. 그럼 건물 등기부 기준으로 써보면은 2번에 전세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2번에 전세권. 얼마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그리고 전세권자는 박모 씨가 됩니다. 좀 흔들리네요. 그 다음에 3번에 소유권 이전 된 거고 4번에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5번을 봅니다. 5번. 등기부 5번에 보면은 건저당이 들어가 있죠. 건저당. 이 건저당 액수가 얼마인가 하면은 5억 7,600입니다. 그냥 계산하기 쉽게 5억 7천 이렇게만 기재를 하겠습니다. 5억 7천 하나은행에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 6번에 보면은 건저당이 또 들어가 있죠. 건저당이 들어가 있는데 얼마인가 하면은 16억이죠, 그죠? 16억 9천입니다. 맞죠? 이 16억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기 쉽게 여기 또 안 나오네. 17억으로 그냥 계산하겠습니다. 17억 많이 빌려줬네요.
주식회사 윈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을 보면은 등기부 7번에 강제경매가 들어가 있죠. 강제경매. 강제경매 들어가신 분들이 누구누구 외 11명으로 돼 있죠. 그러면은 누구누구 외 11명이니까 채권자가 몇 명입니까? 총 12명이죠. 그죠? 12명. 청구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은 3억 2,900입니다. 3억 2,900. 계산하기 쉽게 이제 3억 3천으로 그냥 기억을 하겠습니다. 3억 3천. 김모 씨 외 몇 명이죠? 11명. 이렇게 강제경매를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임의경매를 들어갔죠. 임의경매를 누가 들어갔는가 하면 주식회사 윈즈가 들어갔습니다. 주식회사 윈즈가 들어갔고, 결과적으로 건저당에 기해서 강제경매를 청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28억이죠. 그죠? 28억 8천. 28억 8천이니까 29억으로 그냥 하죠. 계산하기 쉽게. 이 건저당권자가 주식회사 윈즈가 임의경매를 들어갔다는 얘기죠. 잘 안 나오네요. 자, 이렇게 된 사건이고요. 6번의 건저당권자가 8번에 있는 등기부 8번에 있는 임의경매를 들어간 사건입니다. 맞죠? 6번의 건저당권자가 맞죠? 예, 맞습니다. 16억이고 네, 그렇게 된 사건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 2019 타경 1067 땡땡 사건이 맞고요. 그 다음에 106436 106436 이 강제경매 요거 사건 번호 보시죠. 건물등기부 7번에 보면은 강제경매가 있는데 맨 오른쪽에 비고란에 보시면은 2019 타경 1064 땡땡 사건이죠. 이것은 임의경매 이 사건에 병합됐다라고 그 기재가 되어 있죠. 어디 있는가 하면요.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시면은 앞 페이지에 맨 위에 박스의 맨 밑에 그림 바로 위에 보시면 관련 사건이 나오죠. 그 관련 사건에 보시면은 뭐 중복해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2019 타경 1064 땡땡 사건이죠. 1064 땡땡 사건이 이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강제경매가 여기 임의경매로 병합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들이 병합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경매도 들어갔고 또 이제 주식회사 윈즈에서 임의경매도 들어갔는데 이쪽으로 몰아온 거죠. 그죠? 몰아서 경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병합됐습니다. 병합됐다고 아까 밝혔죠? 병합된 겁니다. 그럼 이 강제경매 채권자들은 이 임의경매 본사건이죠. 본사건인 임의경매 사건에서 자신의 이제 배당을 물론 이제 배당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자신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눈여겨볼 만한 게 뭔가 하면은 토지등기부를 보세요. 토지등기부 보시면은 맨 밑에 6번에 보면은 토지등기부 6번에 보면은 2019년 11월 11일이죠. 가장 지금 뭐 건물등기부를 보든 토지등기부를 보든 두 개 합쳐서 가장 시간이 최근입니다. 그죠? 2019년 11월 11일에 가압류 들어갔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9번을 또 적어야 됩니다. 가압류가 있는 거죠. 가압류. 건물등기부에는 없지만은 토지등기부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를 들어갔습니다. 얼마를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은 1억 9천이죠. 계산하기 쉽게 그냥 2억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2억이고 전모 씨 외 1명이죠. 그죠? 예, 전모 씨 외 1명, 총 2명이죠. 그죠? 예. 자, 이렇게 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등기부 정리가 끝났고요. 등기부 정리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를 보겠습니다. 앞 페이지로 다시 봅니다. 앞 페이지 보시면은 맨 밑에 임차인 현황이 나오죠. 임차인 현황. 자, 말소 기준 권리가 2019년 3월 12일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같은데요. 다시 뒷페이지를 볼까요? 뒷페이지에 보면은
건물 등기부 5번에 나오죠. 그죠? 건물 등기부 5번. 2019년 3월 10일 요거죠. 2019년 3월 10일이고 5억 7천. 예, 요것이 이제 말소 기준 권리 또는 소멸되는 최선순위 권리가 이것이 됩니다. 다시 앞 페이지로 가서 맨 밑에 보시면은 자, 임차인 현황에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이게라는 걸 밝히고 있고요. 배당 요구 종기가 이 날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임차인 현황에 첫 번째 칸에 박모 씨가 나오죠. 주거용 1층 전부를 점유하고 있고 뭐 전입일자 미상, 확정일자 미상, 배당 요구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이죠. 보증금 5천만 원인데 이분을 얘기하는 거죠. 박모 씨. 보증금 5천만 원인데 매수인이 인수한다라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첫 번째 페이지 맨 밑에 박모 씨, 임차인 현황 박모 씨를 보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면은 매수인이 인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선순위 전세권 등기자가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건 인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인수를 합니까? 왜 낙찰자가 인수를 합니까? 배당 요구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가 이건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전세권자인데 배당 요구를 한 기록이 없다는 것이죠.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얘기는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자기는 버티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낙찰자한테 보증금,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을 받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낙찰자한테 가장 좋은 것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는 거죠. 배당 요구를 하면은 이 경매 절차에서 이제 돈을 받기 때문에 물론 이 경우는 뭐 이제 선순위 전세권이니까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전세권은 소멸하죠. 예. 근데 이분도 바보가 아니죠. 어쨌든 간에 선순위 전세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배당 요구를 했다. 그리고 못 받은 배당금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죠? 낙찰자가 인수하는 게 아니죠. 전세권. 예전에 다 공부하셨죠?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하고요. 선순위 전세권하고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 여기서 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 같은 경우에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을 했을 때 이 미배당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선순위 전세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칼자루는 어차피 둘 다 가지는 겁니다. 선순위 임차권 같은 경우는 칼자루가 두 개죠. 첫 번째는 대항력을 행사해서 만기 때까지 살든지 또는 이 경매에서 자기도 돈 받고 나가고 싶으면 배당 요구를 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선택권은 두 가지입니다. 근데 배당 요구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을 했다. 그럼 미배당 보증금은 낙찰자가 다 떠나야 됩니다. 임차권은 그렇죠. 근데 선순위 전세권 같은 경우도 역시 칼자루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대항력을 행사해서 끝까지 버티든지 계속 살든지 두 번째는 배당 받고 싶으면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표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나 임차권과 달리 선순위 전세권 같은 경우에 배당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는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뭐 벌써 수없이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법조문에 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민사집행법도 저번에 다 보여드렸죠.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건의 경우에 이 전세권자는 칼자루가 두 개인데 대항력을 행사할 수가 있고 또는 배당 요구해서 뭐 배당받고 나갈 수도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대항력을 행사했습니다. 배당 요구 안 했다는 얘기는 대항력을 행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됐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페이지 맨 밑에 임차인 현황에 박모 씨는 전세권자이고요. 전세권 등기한 전세권자이고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성모 씨가 있죠. 그죠? 이성모 씨. 주거용 1층 전부가 되고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보증금이 5천만 원이죠. 그죠? 5천만 원. 근데 전입일자가 언제입니까? 2018년 5월 25일. 날짜가 지금 일단은 5천만 원이고요. 뒤로 한번 넘어가 보죠. 전세권 등기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뒷페이지 넘어갔습니다. 건물 등기부 2번에 보면은 전세권 등기한 날짜가 2018년 3월 30일이 되죠.
그러면은 임차인 이성모 씨 같은 경우는 전입일자가 2018년 5월 25일 여기 되네요, 그죠? 2018년 5월 25일. 이때 이제 세입자 이모 씨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죠? 예, 이게 지금 2018년 5월 25일이고 여기는 이모 씨죠, 그죠? 이모 씨. 이모 씨고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죠. 여기도 5천만 원입니다. 임차권자죠, 그죠? 임차권자인데 이 이모 씨가 임차권자인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되는 거죠. 이것도 오른쪽에 보면은 전액 매수인 인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뒷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이것도 인수를 해야 됩니다. 왜 인수합니까?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요. 거기 뒷페이지 메뉴에 보면 확정일자 미상, 배당 요구 없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배당 요구 안 했다는 얘기죠. 배당 요구 안 했다는 얘기는 역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죠.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전입신고를 이날짜에 했으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건저당보다 먼저 전입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 미상이라는 얘기는 확정일자는 일단 안 찍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전입신고를 먼저 했기 때문에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어쨌든 요 5천만 원 인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모 씨가 또 있죠. 세입자 또 한 사람 한모 씨가 있는데 전입일자가 2016년 10월 5일입니다. 그러면은 훨씬 1등이네요, 이분이. 2016년 10월 5일입니다. 여기에 한모 씨가 들어가 있죠. 임차권자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한모 씨가 있는데 한모 씨가 얼마입니까? 보증금이 1억 8천이죠, 그죠? 1억 8천. 여기 한모 씨입니다. 요것도 지금 배당 요구를 했네요, 이분은. 자, 전입일자가 2016년 10월 5일이고요. 확정일자 언제 찍었습니까? 확정일자 같은 날이네요. 그럼 이 날짜에 전입신고도 했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도 찍었습니다. 같은 날 찍었습니다. 배당 요구를 2019년 9월 11일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가 언제입니까? 앞에 이제 나와 있죠. 배당 요구 종기가 2019년 11월 달인데 이 한모 씨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적법한 기간 이내에 배당 요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억 8천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 한모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예, 배당 요구. 대항력은 당연히 있죠.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배당 요구. 대항력을 행사해서 끝까지 살 수도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돈 받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 뭐 배당 요구해도 상관은 없죠. 이분 같은 경우는 뭐 100% 다 받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등기부도 다 정리했고 그 다음에 세입자하고 전세권자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배당표를 짜봐야 되는데요. 일단 세입자가 임차권자가 들어갔을 때는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받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소기준권리는 여기 나오는 전세권자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그러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을 고를 때는 뭘 골라야 됩니까? 지급기준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급기준권리가 어떤 거 있습니까? 자, 수없이 반복하죠. 말소기준권리는 건저, 가압, 그 다음에 담, 경, 플러스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근데 지급기준권리,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기준권리는 뭡니까? 건저, 가압류, 압류는 빼고요. 그 다음에 담경, 그 다음에 전세권도 들어가고 여기 하나 추가가 되죠. 뭐가 들어갑니까? 확정일자부 임차권. 확정일자부 임차권도 이게 지급기준권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논점은 사실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해야 좀 머리가 명확해지는데 지금은 기초강의 시간이라서 생략을 합니다. 그냥. 그러면 말소기준권리가 건저가 담경, 전세권은 예외적이고 그 다음에 지급기준권리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일단 이 전세권 2분의 전세권이 혹시 여기 전세권이 있으니까 말소기준권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경매정보지에서는 건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거는 뭐 맞게 한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전세권이 예외적으로 말소기준권리가 된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말소기준권리가 될 것인가? 이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될 때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집합건물 전세권이어야 되죠. 집합건물.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죠. 집합건물 전세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집합건물 전세권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전부 전세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전세권이 예외적으로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여야 됩니다. 지금 건주당이 말소기준권리인데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여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하거나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전세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을 하거나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조건이 한번 되나 보면은 이 건물 자체가 집합건물입니까? 다시 한번 보죠. 앞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가구잖아요. 다가구. 다가구 원룸이잖아요. 벌써 여기서 끝나버렸죠. 그죠? 1번에서 틀렸습니다. 집합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 논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선순위입니까? 선순위는 맞습니다.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건저당보다 앞에 있는 거니까요. 세 번째, 전세권자가 직접 임의경매 신청을 했습니까? 여기서 임의경매 신청을 한 것은 주식회사 윈저잖아요.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배당 요구도 안 했습니다. 그죠? 임의경매 신청한 것도 아니고 배당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에서 벌써 틀렸죠. 그죠? 1번에서 집합건물 전세권이어야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다가구입니다. 다가구. 원룸이죠. 원룸. 그러면 집합건물 전세권하고 다가구나 원룸, 다가구나 단독주택에 이제 전세가 들어갔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예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첫 번째는 여기서 이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명확하게. 그러면 말소기준권리는 여기 건저당이 맞습니다. 건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그럼 배당 권리 분석을 하고 배당표를 짬에 있어서 임차권자가 지금 두 사람이나 있죠. 전세권자 한 사람이고 임차권자 두 사람이 있으니까 항상 임차권자가 들어갔을 때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냐 그걸 먼저 따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가 되는 이 지급 기준 권리를 찾아야 되는데 지급 기준 권리는 건저당, 저당, 그 다음에 가압류, 압류는 채권이니까 안 되고요.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등기, 전세권, 그 다음에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급 기준 권리가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가 되는 게 뭡니까? 이 건저당입니까? 이 사건의 경우에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과 동시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요. 별도인 사례도 있죠. 그죠? 지금까지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앞에 전세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세권이 있잖아요. 전세권. 이 전세권이 바로 지급 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지급 기준 권리가 되죠. 그러면은 지금 전세권이 있기 때문에 전세권이 지급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날짜가 제일 빠른 걸 골라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 전세권이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가 되는 거니까 날짜를 보셔야죠. 2018년 3월 30일. 그리고 지역은 어디입니까? 서울특별시네요. 그럼 2018년 3월 30일에 소액 임차인의 그 기준표를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이거 기준표 봅니다. 2018년 3월 30일. 그러니까 첫 페이지 이 기준표의 맨 밑에 칸이죠. 2018년 3월 달이니까 여기에 들어가죠. 얼마입니까? 1억에 3,400까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1억에 3,400까지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두 사람인데 임차권자가 두 사람인데 보증금이 1억 이하여야만 소액 임차인 보호를 받는 거죠. 그 얼마입니까? 한모 씨 같은 경우 1억 8천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배당 요구를 했습니까? 배당 요구를 했죠. 이 사람은. 예. 그런데 한모 씨 같은 경우는 이제 1억에 3,400인데 보증금이 1억 8천이기 때문에 1억 원을 초과했죠. 그래서 소액 임차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럼 한 씨 같은 경우는 보호를 못 받습니다. 소액 임차인 보호를 못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액수가 초과가 됐죠. 액수가 초과가 됐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 보호는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했고 확정일자도 2016년 10월 5일에 확정일자 찍었죠. 그러니까 확정일자 찍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입신고했으니까 대항력이 발생을 했고 대항력이 발생했다는 전제하에서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우선 변제권 싸움에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점에서 이제 다투겠죠. 그죠? 자, 이거 잠깐 지울게요. 1억에 3,400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전세권자는 그렇고 여기 임차권자가 있죠. 그죠? 임차권자. 임차권자가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그러니까 1억에 3,400. 1억 안쪽이니까 보호를 받죠. 그죠? 그러면 이모 씨죠. 이모 씨가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는데 얼마를 받습니까? 3,400을 먼저 받는 거죠. 그럼 이 사건의 경우에 임차권자가 두 사람인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는 사람은 이모 씨 3,400입니다. 그러면 못 받은 게 얼마입니까? 5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3,400을 1등으로 받죠. 못 받은 게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니까 1,600만 원 못 받았죠. 그죠? 이거 마이너스로 표시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600만 원 못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최우선 변제는 여기서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세금 같은 게 있습니까? 당해세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 조세 있습니까? 일반 조세도 없잖아요. 여기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공과금 있습니까? 4대 보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가서 우선 변제권 싸움, 다른 말로 저당권부 채권이죠. 저당권부 채권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나열을 하고 그것도 1등, 2등, 3등, 4등 순서를 매겨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일단 우선 변제권, 저당권부 채권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 어떤 것들이 있으면 기억나십니까? 건저당. 저당권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건저당. 두 번째, 전세권. 세 번째, 담보가등기. 네 번째, 확정일자부 임차권. 뭐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등기된 임차권. 이 등기된 임차권에는 첫 번째 민법 621조 합의하연 임대차 등기. 두 번째,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에 나오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을 쓰시고 순서를 매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은 우선 변제권 싸움, 다시 말해서 저당권부 채권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기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이 1등 아닙니까? 그죠? 1등. 자, 배당 요구 됐죠, 이 사람은? 그럼 한모씨가 들어가야 됩니다. 한모씨. 그러면은 한모씨, 한씨 이렇게 적을게요. 한모씨가 1등을 한 겁니다. 1등을 했는데 1억 8천을 요구하고 있죠. 1억 8천. 2등은 누굽니까? 그럼 이 전세권자 있지 않습니까?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인수하는 걸 한번 써볼까요? 인수하는 권리가 첫 번째 전세권 인수를 해야 되죠. 전세권 인수를 해야 되죠. 그리고 한모씨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는 액수가 초과돼서 보호를 못 받는데 확정일자 찍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싸움으로 들어가서 배당을 받는데 1등으로 배당을 받잖아요. 그죠? 이건 100% 받는 거죠. 100% 받는 거죠. 만약에 미배당 보증금이 있으면 낙찰자가 그것도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써야 되겠죠. 얼마를 인수해야 된다. 이 사람은 1등이기 때문에 100% 받는 거죠. 100% 받는 거니까 뭐 추가적으로 인수할 거는 없다. 미배당 보증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첫 번째 확정일자부 임차권 해서 우선 변제권 싸움에 1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전세권자가 있죠. 이 전세권자가 5천만 원인데 이 사람은 배당 요구를 안 했잖아요.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전세권 5천 인수한다 이렇게 적은 겁니다. 여기 배당표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인수를 해야 되니까 배당 요구를 했어야 이 배당표에 넣을 거 아닙니까?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인수하는 쪽으로 계산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잠깐 거기 보시면요. 예, 매각물건 명세서 저만 볼게요. 그냥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박모 씨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배당 요구한 사람은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보면은 같이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자, 매각물건 명세서 보세요.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첫 번째 칸에 중간에 첫 번째 칸에 박모 씨가 나와 있죠. 맨 오른쪽에 배당 요구 여부인데 배당 요구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박모 씨 전세권자 배당 요구 안 했습니다. 두 번째 칸이 이성모 씨. 이성모 씨 같은 경우 전입신고는 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요분이죠, 그죠? 예. 전입신고는 했는데 배당 요구했습니까? 맨 오른쪽에 기록이 없잖아요. 맨 오른쪽에 기록이 없다는 얘기는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한모 씨. 한모 씨 같은 경우는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배당 요구한 날짜가 나와 있죠, 그죠? 2019년 9월 11일에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한모 씨만 배당 요구를 했고요. 박모 씨는 배당 요구 안 했고 이모 씨도 배당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를 해야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자니까요. 그러면 저당권부 채권 내지는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는 1억 8천 한모 씨 여기 100% 배당을 받겠죠. 1등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배당표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이렇게 인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차권자 이모 씨 같은 경우도 배당 요구를 안 했죠. 그러니까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권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낙찰자가 떠나야 됩니다.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두 번째 전세권 그 다음에 이 씨를 적겠습니다. 이모 씨 이것도 5천만 원이죠. 그럼 둘이 합쳐서 1억이 됐죠. 그죠? 1억. 그러면 입찰 들어갈 때에는 배팅하는 가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나중에 1억 원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1억 원을 돌려줘야 된다는 것을 계산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다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저당이죠. 그죠? 건저당. 자, 이게 건저당이 여기 들어갑니다. 건저당. 건저당이 5억 7천. 하나은행이죠. 예. 자,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 또 주식회사 윈즈에서 건저당 들어가 있죠. 그죠? 동그라미 3번. 세 번째가 건저당. 요거는 윈즈입니다. 윈즈에서 이제 17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7억.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번에 강제경매 채권이 있죠. 그죠? 강제경매 채권이 있고, 9번에 가압류가 있습니다. 가압류. 그러면은 저당권부 채권은 사실 여기서 끝났죠. 그죠? 저당권부 채권의 배당 순위는 요 건저당 여기서 끝났습니다. 끝났고 여기 나오는 7번의 강제경매 채권하고 이제 9번의 가압류 채권 요걸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좀 지우죠. 여기서 강제경매 채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압류 채권 물론 이제 원래 배당표를 짤 때는요 여기 이제 임의경매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임의경매하고 6번의 건저당권자 주식회사 윈즈하고 그 다음에 8번의 주식회사 윈즈가 이제 동일인이죠. 그죠? 동일인. 그리고, 건저당은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그 임의경매 요구안에서는 상당히 지금 불었죠. 그죠? 여기서 17억인데, 여기서 이제 29억이 됐다는 얘기죠. 무려 10억이나 추가가 됐죠. 그죠? 그럼 왜 추가가 됐을까? 이 날짜가 그렇게 간격이 넓지도 않거든요. 이자가 불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안 맞고요. 이 자료만 갖고는 왜 이렇게 10억이나 추가가 됐는지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자, 여기서 7번의 강제경매하고 9번의 가압류는 채권입니다. 채권. 꼴찌로 내려와야 되죠. 일반 채권에 들어갑니다. 강제경매 채권하고 그 다음에 9번의 가압류 채권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가압류가 만약에 이 중간이나 뭐 위에 있거나 그러면은 이 물건가에 어떤 이제 뭐 평등하게 배당할 건가 이런 걸 따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압류가 꼴찌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가압류가 꼴찌로 들어가 있으니까 원래 가압류 채권은 일반 채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 자체도 꼴찌로 돼 있으니까 맨 끝에 위치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뭐 권리 분석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낙찰자가 떠나야 될 금액은 아까 5천만 원 해서 1억 원을 추가적으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뭐 1순위자는 뭐 100% 받겠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 싸면서 100%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이게 뭐 유찰이 얼마나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배당표를 짜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17억에서 갑자기 29억으로 뛴 게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이 서류만 갖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보통 이렇게 건저당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했을 때에는 이 기간 동안에 이자가 불잖아요. 이자가 부르니까 이 17억도 원래는 이제 원래 빌린 액수가 17억은 아니죠. 건저당이니까 그죠. 그럼 나누기 뭐 1.2나 1.3을 해야 되는데 빌려준 데가 어디죠? 지금 건저당 건물등기부 6번에 보면은
주식회사 F&I 대부, 대부업체네, 대부업체. 일반 제1금융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제2금융권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주식회사 윈즈 F&I 대부, 대부업체네요. 그러니까 사채를 쓴 것 같은데, 사채. 사채를 쓰고, 사채 같은데 한번 봐도, 제2금융권도 아니잖아요. 뭐, 새마을금고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대부라고 딱 적혀 있네요. 대부업체니까. 사채를 쓴 것 같아요. 사채. 사채를 빌렸는데, 17억을 빌린 건 아니죠. 이건 건저당이니까. 이건 채권 최고액이 등기부에 기재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원금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네요. 만약에 제1금융권 같은 경우는 보통 120% 대출 나오죠. 그죠? 120%로 건저당을 설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100만 원 빌렸으면은 120만 원이 등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습니까? 건저당이고 채권 최고액을 기재하는 거니까. 새마을금고 같은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보통 130%로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100만 원을 빌렸으면은 등기부에는 채권 최고액이 130만 원이 기재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사채 같아요, 사채. 사채를 빌렸는데 이 사이에 뭐 이자가 이만큼 불었는지 이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만 갖고는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동일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자가 약간만 불립니다. 약간 늘어나면은 뭐 큰 차이 없어요. 여기서 약간 불든지 안 될 텐데. 그러면 요 배당 순서에서 거의 다 배당을 받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액수가 너무 늘어났습니다. 근데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배당표는 이렇게 짠다는 것이죠. 이제 자꾸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맨 위에 한번 보세요. 두 번째 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임차인 분석칸이 있죠. 임차인 분석을 보면은 임차인 수가 3명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손가락 화살표 첫 번째 2019년 9월 27일에 전세권자 박진호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박진호 씨가 만약에 자기가 배당받고 나가고 싶으면은 채권 계산서만 제출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배당 요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채권 계산서란 얘기는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나의 보증금이 이 정도라고 하는 그걸 제출했다는 것이지 배당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권자는 배당 요구한 기록이 없죠. 단지 채권 계산서만 제출했을 뿐입니다. 내가 받을 돈이 요만큼 있다라고 법원에 알려준 거죠.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인수를 해야 됩니다. 딴 거는 됐고요. 그리고 임차인 분석의 맨 마지막 줄 보면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고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은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낙찰가액이 나중에 이제 이게 언제입니까? 11월 달이네요. 그죠?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걸 만약에 입찰 들어가고 싶으신 분은 아까 인수하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5천만 원,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추가적으로 떠안아야 되는 거죠. 그죠? 1억 원을 추가적으로 떠안아야 되는 겁니다. 전세보증금, 박모 씨의 전세보증금 5천 떠안아야 되고요. 이모 씨의 임대차 보증금 5천만 원, 둘 다 인수니까 요거 두 개 1억을 추가로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배팅할 가격이 얼마나 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1억 원 추가로 더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제 이게 뭐 유찰될런지 뭐 유찰될 것 같기도 한데요. 뭐 봐야 되겠죠. 뭐 어떻게 될는지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사건 같은 경우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등기부를 기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가 있을 때 임차권자가 있을 때 그 중간중간에 임차권자를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권리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당표를 짤 때는 일단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따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모 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소 기준 권리는 이 하나은행 건저당이었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는 여기 전세권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전세권이 설정된 2018년 3월 달에는 1억에 3,400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임차권자 여기 한모 씨 같은 경우는 1억 원을 초과했죠. 1억 8천이니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는 못 받는다는 것이죠. 액수가 초과가 됐다는 것이죠. 대신에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이게 우선 변제권 싸움에서 1순위로 받으니까 100% 다 받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이 전세권자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대항력을 행사한 거죠.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낙찰자가 5천만 원 떠나야 되고요. 세 번째, 임차권자 이모 씨 같은 경우는 이모 씨 같은 경우도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역시 5천만 원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이 건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고요. 그래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는 사람은 여기 이모 씨밖에 없는 거죠. 5천만 원이니까 1억에 3,400이니까 1억 원 안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모 씨 같은 경우는 여기서 3,400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 인수한다 했는데 잘못 썼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참 설명하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잘못했네요 여기. 여기 1억 8천 임차권자 한모 씨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소액임차인 보호는 못 받고 이 우선 변제권 싸움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자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인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배당표에 넣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자 이모 씨도 배당 요구를 안 했죠. 그죠? 예, 제가 잘못 봤네요. 예. 이모 씨 같은 경우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인수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배당표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배당표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 이모 씨도 소액임차인 보호를 못 받네요.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요거 좀 인수를 했는데 제가 배당 요구한 걸로 잠깐 착각을 했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2018년 5월 25일인데 이모 씨 같은 경우 확정일자 찍었습니까? 이성모 씨. 앞 페이지 맨 밑에 첫 번째 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이성모 씨가 나오는데 전입일자는 거기 있네요. 2018년 5월 25일에 전입신고했고요. 대항력이 있고 전액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보면 확정일자 안 찍었네요. 안 찍었네. 그러면 이제 여기 이모 씨는 전입신고했죠, 그죠? 예, 전입신고했는데 확정일자 안 찍었습니다. 확정일자 안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발생을 했고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니까 대항력을 행사한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왜 배당 요구를 안 하고 대항력 행사 전략으로 나갔을까요? 여기서 이모 씨가 만약에 배당 요구를 하면은 여기서 지금 보증금이 5천만 원이니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는 받죠, 그죠? 근데 받는 게 얼마입니까? 1억에 3,400이니까 3,400만 원입니다. 3,400. 근데 1,600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아직 못 받았죠, 그죠? 못 받은 거죠.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 물론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 대항력이니까 이 1,600만 원은 대항력을 행사해서 낙찰자한테 다 받아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확정일자를 안 찍었으니까 여기 우선 변제권 싸움에는 못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 이 사건의 경우에 임차권자 한모 씨는 배당 요구를 했는데 그 보증금 액수가 1억 원이 초과가 됐으니까 소액임차인은 보호는 못 받는다. 근데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여기 우선 변제권 싸우면은 1등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전세권자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전액 5천만 원 인수를 해야 된다. 세 번째 이모 씨 같은 경우도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보증금 5천만 원 인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5천만 원 해서 토탈해서 1억 원을 갖다가 낙찰자가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배팅 금액과는 상관없이. 자,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쨌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여기 이모 씨도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는 사람은 없고 우선 변제권 싸움만 이제 중요하게 됐는데 우선 변제권 싸움에서 1등이 확정일자 찍은 임차인은 한모 씨 1억 8천 뭐 100% 다 받겠죠. 두 번째 하나은행 건저당, 세 번째 윈저 건저당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여기서 6번 건저당이 17억이었는데 왜 갑자기 임의경매에서 29억으로 뗐는지는 이 서류만 갖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채를 쓴 것 같아요. 사채 썼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늘었는데 이 서류만 갖고는 왜 이런지는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배당이 짜진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특이점은 뭔가 하면은 9번의 가압류는 건물 등기부에 있는 게 아니라 토지 등기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낙찰되고 나서 잔금 납부까지 됐다라고 했을 때 이 건물의 감정 가격하고 토지의 감정 가격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의 감정 가격하고 토지의 감정 가격을 안분 비례해서 낙찰가액하고 잔금 들어온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빚잔치 할 총액을 갖다가 건물의 감정 가격하고 토지의 감정 가격을 안분 비례해서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압류는 건물의 가격에 대해서는 배당을 받는 게 아니고요. 토지에 비례해서 안분 비례 받은 그 금액에서 이 가압류는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말씀드릴게. 자, 교재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교재 186페이지를 봅니다. 186페이지, 이제 교재, ABC 교재 186페이지. 자, 기초적인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5번. 다음의 경우에 대항력과 확증일자 효력 발생 시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자, A가 2월 1일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A가 2월 1일에 전입신고했죠. 그러면은 A는 언제 효력이 발생을 합니까? 전입신고했으니까 2월 1일에 전입신고했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 발생을 합니까? 대항력은 2월 2일 0시, 이길 0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3월 1일에 확증일자 찍었습니다. B는 3월 1일에 확증일자 찍었는데 이 확증일자만 갖고는 아무 효력이 없죠. 그죠?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C가 4월 1일에 전입신고하고 확증일자 찍었죠. 그죠? 그러면은 대항력은 이길 0시에 발생을 하니까 4월 2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확증일자 같은 경우는 확증일자 찍은 날 효력이 발생을 하죠. 그럼 이건 4월 1일 날 주간이 됩니다. 그러면은 대항력은 4월 2일 0시에 발생을 하고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되죠. 그래서 4월 2일 0시가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 그리고 대항력 발생 시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5월 1일에 A가 5월 1일에 확증일자 찍었네요. 그러면 아까 A가 2월 1일에 전입신고를 했죠. 그럼 대항력이 2월 2일 0시에 발생을 했고요. 이렇게 대항력이 먼저 발생했다는 전제하에서 5월 1일에 확증일자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확증일자는 5월 1일 주간에 효력이 발생을 하죠. 그럼 두 가지 다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두 개 중에서 늦은 날이죠. 늦은 날. 그래서 결과적으로 5월 1일 주간에 우선 변제권이 효력 발생을 합니다. 우선 변제권 효력 발생의 시죠. 마지막 B. 맨 끝에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B가 나와 있죠. B가 6월 1일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6월 1일에 전입신고했으니까 대항력은 6월 2일 0시가 되는 거죠. 6월 2일 0시가 되는 겁니다. 이길 0시니까요. 그럼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입니까? 여기서 확증일자를 3월 1일에 찍었지만은 이 확증일자는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예, 계약, 예를 들어서 뭐 전세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서를 임대인하고 작성을 하고 나서 바로 들고 동사무소 가시면 확증일자 바로 찍어주죠. 그죠? 왜냐하면 확증일자 찍었다고 해서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바로 찍어줍니다. 또 이제 만약에 이제 대출 받으려고 할 때는 계약서를 들고 가도 그게 확증일자가 있어야만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죠. 확증일자 받아오라고 그러죠. 어쨌든 이 확증일자만 갖고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6월 1일에 전입신고했으니까 이길 0시에 대항력이 발생을 하죠. 그럼 6월 2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을 하고 앞에서 이미 확증일자 찍었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돼야 되고 두 가지 중에서 맨 마지막에 된 거 6월 2일 0시죠. 이 시점에서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해설을 보시죠. 자, 9번에 보면은 임차인 A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 언제입니까? 2월 2일 오전 0시. 여기죠. 2월 2일 오전 0시. 이때 전입신고를 2월 1일에 했으니까요. 확증일자 효력일이 언제입니까? 5월 1일 주간이죠. 여기죠. A니까 여기죠. A가 5월 1일에 확증일자 찍었으니까 5월 1일 주간에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임차인 B 같은 경우는 3월 1일에 확증일자 찍은 거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6월 1일에 전입신고했으니까 대항력은 6월 2일 0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도 두 가지 조건이 다 갖춰진 6월 2일 0시에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 C 같은 경우 4월 1일이죠. 4월 1일에 전입신고했으니까 대항력 발생 시기는 4월 2일 0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C가 확증일자를 확증일자를 같은 날 찍었다 그랬나요? 아까 그렇죠? 예. 4월 2일 0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4월 1일에 확증일자 찍었으니까 다시
4월 1일에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찍었죠. 그죠? 그러니까 대항력은 이길 0시니까 4월 1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4월 1일 주간에 확정일자 찍었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가지 조건이 다 갖추어진 것은 둘 중에 늦은 날이죠. 그러니까 4월 2일 0시에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발생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해설에 구분에 뭐 임차인 ABC가 돼 있고 오른쪽 칸에 대항력 발생일 그거는 뭐 다 맞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확정일자 효력일 그렇게 돼 있는데 확정일자 효력일도 이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이렇게 적어도 아니죠. 그 좀 문제가 있네요. 거기 확정일자 효력일 그리지 마시고요. 우선 변제권의 효력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B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를 3월 1일에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확정일자만 갖고는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죠.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실 맞긴 맞네요. 그렇죠? 확정일자 자체만 갖고는 아무 효력이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우선 변제권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6월 1일에 전입신고해서 대항력이 발생을 해야만 그때 이 확정일자도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좀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서 확정일자 효력일보다는 이것을 그냥 우선 변제권 효력 발생일 이렇게 바꿔야 좀 더 매끄럽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뭐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 순위가 임차인 A가 2등이 되고요. 임차인 A가 여기 적어져 얘가 2등을 했고 1등이 누굽니까? 1등이 임차인 C죠. 임차인 C 같은 경우 4월 2일 0시 이렇게 되는 거죠. 4월 2일 오전 0시. 그리고 임차인 A 같은 경우는 이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5월달에 확정일자 찍었으니까 얘가 2등이 되고 그 다음에 임차인 B 같은 경우는 6월 1일에 전입신고를 했죠. 확정일자는 먼저 찍었지만은 전입신고를 너무 늦게 맨 마지막에 했으니까 얘가 3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을 잠깐 보죠. 자, 첫 번째 시간은 지금 60강이죠. 60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